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실화. 평범한 아내가 스와핑 모임에 빠지며 남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휴대폰 속 낯선 단어, 초록빛과 붉은빛 팔찌, 그리고 끝내 드러난 배신. 아이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선택.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올해 42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늦은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불빛을 깜빡이며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순간의 호기심에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눈을 스친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탁구 단식, 혼합복식, 처음엔 단순한 운동 모임, 얘기인가 싶었지만 어딘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집에서 드라마만 보던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 한편에선 정체 모를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훨씬 공을 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입술엔 평소 쓰지 않던 진한 빨간 립스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한 의심일 거야. 수십 번 되뇌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아내의 휴대폰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그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화면은 비밀번호로 철통같이 막혀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유 모를 조급함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통화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예전보다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제겐 낯설고 어딘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깜빡 잊고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채 잠시 화장실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저는 본능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담근 낯선 여자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창 속엔 알 수 없는 은어들이 오갔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며 낯선 사람들과 만나자는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순간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그냥 오해는 아닐까? 수십 번을 스스로 부정해 봤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그 사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내 아내는 누구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결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치명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본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탁구 단식, 혼합복식, 운동 모임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은밀한 뉘앙스가 있었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으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평소와 다른 화려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아내가 마치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치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손끝은 땀에 젖어 종이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걷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듯 했지요. 밤거리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제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도심의 한 카페 앞 아내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 남자와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제가 사랑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다니. 잠시 후 그들은 또 다른 커플과 합류했습니다. 네 명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행선지는 번화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곳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목에 찬 팔찌를 확인하듯 보여주었습니다. 초록빛, 붉은빛, 마치 암호 같은 그 신호를 주고받은 후 그들은 웃으며 서로 다른 파트너와 짝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모텔 불빛이 그들의 모습을 삼키는 순간 저는 차가운 돌바닥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내가 상상조차 못한 세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그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모텔 앞의 컬러 팔찌들, 모든 장면이 악몽처럼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제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모텔 앞에서 본 팔찌와 아내의 웃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 의심만 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하자고요.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아내를 뒷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사설 탐정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속한 곳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되는 비밀스러운 스와핑 클럽이었죠. 회원 가입비는 남자 10만 원, 여자 5만 원. 그 돈으로 풀빌라나 펜션을 빌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속 사진들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손목에 차고 있는 컬러 팔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팔찌는 적극 참여, 빨간색은 관망만 희망. 그 단순한 색깔 구분이 저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탁구, 골프, 배드민턴. 겉보기엔 운동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성적 행위를 지칭하는 암호였습니다. 혼합복식은 파트너 교환, 단식은 1대1 만남을 뜻했죠. 그리고 초대남, 초대녀라는 말까지. 그 모든 단어가 제 아내의 메시지에서 자연스럽게 오갔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 창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는 공기마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단 활동이었으니까요. 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이런 모임은 보통 한 달에 2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직업도 나이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기혼자들이라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내 옆에 누워 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근길에 보이는 평범한 부부들, 점심시간에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료들, 그 모든 모습이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홀로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놓여 있었고 아이에게는 다정한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정주부의 가면을 쓴 낯선 여자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로 차가워져 갔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면 그 사이에 또 어떤 메시지가 올지 불안했습니다. 모든 일상이 의심과 감시의 연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도 은밀히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화면, 그 위에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손가락,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미묘한 미소. 그 모든 게 저를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아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물으면 저는 깜짝 놀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죠. 이 아이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까? 나처럼 속고 있는 걸까? 회사에서의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지, 다음 모임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위가 뒤틀렸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정도의 걱정만 건넬 뿐이었죠. 저는 괜찮다 하고 대답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푹 패인 눈가,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아내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기도 했죠. 제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고 피곤해 보인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죄책감의 표현일까? 점점 저는 집안에서도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고 웃음소리가 들려도 제겐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평범한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끙끙 앓을 수 없었고 무너져가는 제 마음을 그대로 묻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내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무슨 소리냐는 듯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운동 모임 다니는 거. 몇 번 말했잖아요. 제 손은 이미 조사 보고서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컬러 팔찌를 찬 채 웃는 아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운동 모임이라고? 그게 정말 운동 모임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행까지 했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이런 식으로 뒷조사를 하다니. 신뢰가 무너진 건 오히려 당신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저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방에서 아이가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모임이 뭔지 나는 다 안다고. 팔찌,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은어들이 무슨 뜻인지도.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시치미를 뗐습니다. 과장하지 마요. 단순히 어울려 노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부인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보이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저를 탓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모텔 앞에서 남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들은?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가 잠깐 마주친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아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다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굴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내는 끝까지 저를 우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진실은 무의미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정면 대결이 무참히 실패로 끝난 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법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메시지 캡처, 그리고 모임 일정표까지.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인의 불륜 사실은 명확하니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상간남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남자들인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문제는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집단 모임에서 누가 실제로 부인과 관계를 가졌는지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건가요? 변호사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모임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명을 쓰고 연락처도 수시로 바꿉니다. 진원 파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해도 재산 분할에서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별다른 손해 없이 제 인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법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 바보가 되고
배신한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무력감도 모두 술잔 속에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완성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10수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는 절망감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제 인생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매일 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증명해주지만 그 진실 앞에서 저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만큼 깊은 상처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신호가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배신한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상처로 얼룩진 제 얼굴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낼지 생각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야기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힘들어도 진실된 삶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정리해둔 기록들을 떠올립니다. 그 기록들이 제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겁니다. 그때 저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